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도 전부 금지 대상입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의 운영도 중단되고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사실상 고립 상태가 된 영국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남아공에 다녀온 이들이 영국에 옮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 내 봉쇄 지역은 더 늘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물량을 모두 합하면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4억 회분입니다. 미국은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 시 민간에 전략물자 생산을 요구할 수 있는 법도 동원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스위스와 곧 시작될 멕시코 등을 포함해서 백신 접종을 위한 각 나라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오늘 백신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주한미군 기지에서 접종이 처음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의 백신 도입과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에 대해 법원의 두 번째 신문이 오늘 열립니다.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지, 2달간 정직 상태가 이어질지 판단이 나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고리를 끊기 위한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오늘 0시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어제 시작된 5명 이상의 모임 금지 조치가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식당에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 그리고 주요 관광지와 국립공원, 해넘이와 해돋이 명소도 추가로 폐쇄됩니다. 내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할 수 있는 한 모든 모임과 이동을 참아달라는 겁니다. 네,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에 나온 확진자 평균이 1,010명이 넘고 사망자는 하루 평균 20명에 가깝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강버들 기자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모든 식당에서 5명 이상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같이 가서 나눠 앉는 것도 안 됩니다. 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예외적으로 5명 이상 식사가 허용됩니다.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등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한 4테이블 정도밖에 활용을 못해요. 한 팀 한 팀 손님이 아쉽다 보니 나눠서 앉겠다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약간 유혹이 오죠. 연말연시 모임 자체를 줄여 코로나19 전파를 막아보려는 취지입니다. 4명까지 모이면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은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셔야 하며 이 밖에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방역 대책에 따라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유흥업소가 문을 닫고 식당 이용이 제한되며 사람이 몰릴 수 있는 파티룸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도 50% 이하로 예약이 제한됩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도 비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기술 인력들과 현장의 연출을 위한 일부 이 교인들을 20명까지 허용하는 것을 수도권은 여기에 더해 어제부터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16명, 이 중 지역 발생 환자는 986명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새로 확진된 사람은 911명으로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1,000명이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영국에서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어제 아침에 전해드린 변이 바이러스와도 다른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23일 현재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9천여 명으로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새로 발견된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detected 2 cases of another new variant of coronavirus here in the UK. Both are contacts of cases who have travelled from South Africa. 감염력도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has been dominating almost every infection that we have in the coastal area. That's the 501 V2 lineage circulating quite fast. 영국 정부는 남아공 여행을 제한하고 최근 14일 이내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들과 접촉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현재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는 39,237명으로 하루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영국은 4단계 대형 단계 지역을 잉글랜드 동부 지역과 남동부 여러 곳까지 확대했습니다. 한편 영국과 프랑스가 국경체 개방에 합의해 음성 판정을 받은 프랑스인들의 출국이 가능해졌는데 진단 검사가 늦어지자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일부는 체포됐습니다. Another 4 nights here. Another 4 nights here. We've been sleeping for the last 4 nights. 영국 교통장관은 검사 대상이 많아서 2에서 3일이 지나야 적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자 결국 우리 정부도 오는 31일까지 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막기로 했습니다. 입국자들의 진단 검사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의 경우 영국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입국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31일까지 영국에서 오는 항공기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영국발 확진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모두 유전자 정폭 검사를 실시하여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할 것입니다. 영국에 있는 우리 공관의 격리 면제서 발급도 중단했습니다. 이제 영국에서 오는 모든 입국자는 14일 동안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를 끝낼 때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입국할 때 발열 기준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습니다. 영국으로 가는 항공편은 원래대로 운영됩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영국발 항공편은 일주일에 4편 정도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영국발 입국자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가운데 내국인이 11명, 외국인이 4명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는 아직 국내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예 영국에서 머문 기록이 있는 모든 외국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막는 건 기본입니다. 일본에 사는 일본인과 외국인이 영국 출장에서 돌아올 때 면제해줬던 자가격리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도 막아야 돼요. 그 바이러스까지 들어오면 이제 방법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유럽 전역에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조치를 빨리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은 백신 추가 확보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화이자 백신 1억 회 접종분을 추가로 선점하면서 미국의 전체 확보 물량은 4억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미국인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백신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쟁 시에나 활용하는 국방물자 생산법까지 발동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법이 적용되면 미국 국민들에게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백신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백신 확보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은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만 명 이상이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ne of the most effective things we can do is to get as many people, particularly the vulnerable, vaccinated as soon as possible. 미국 정부는 당초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내년 1분기까지 받고 모더나 백신 2억 회분을 1, 2분기에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화이자 백신 1억 회분을 내년 7월 말까지 추가로 인도받기로 했다고 이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확보 물량은 4억 회분으로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2번 접종하기 때문에 모두 2억 명이 맞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접종 대상 연령대 2억 6천만 명의 77% 수준입니다.
We have 2 vaccines now, and we need to get more vaccines into people, into vaccinations. We need to promote more testing. 미국 정부가 백신 생산을 돕기 위해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법으로 민간의 전략물자 생산을 요구하고 수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회사 GM의 산소호흡기 생산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미국인 우선 접종을 위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선 불리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백신 편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영국과 미국 등 백신을 개발하거나 생산하는 국가들 말고도 세계 각국은 앞다투어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와 카타르가 추가로 백신 접종 대열에 합류했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멕시코에 백신이 상륙했습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일찌감치 확보한 백신을 오늘 중으로 넘겨받은 뒤 국민들에게 백신을 접종합니다. 반면 백신 확보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한미군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됩니다. 미 국방부가 공급한 모더나 백신이 이르면 오늘 주한미군 기지에 도착합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로 들어옵니다. 싣고 온 화물을 내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멕시코시티 국제공항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중남미 국가에 코로나19 백신이 들어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도 외교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이 공항 터미널에 직접 나와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Es cierto que estamos todavía frente a una pandemia tremenda, la peor que hemos vivido, pero hoy es el principio del fin de esa pandemia.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와 북부 살티오의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칠레와 아르헨티나도 오늘 중으로 백신을 받고 곧 접종을 시작합니다. 두 나라는 각각 화이자와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의 사용을 긴급 승인한 상태입니다. 유럽과 중동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 나라가 속속 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현지 시간 23일 루체른 근처 요양원에 거주 중인 90세 여성이 처음으로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의료진부터 우선에 맞게 됩니다. 카타르에서는 전 카타르대 총장이 처음으로 백신을 맞았습니다. 한편 주한미군을 위한 백신이 이르면 오늘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공급한 모더나 백신으로 초기 물량은 주한미군 내 의료진이 먼저 맞게 됩니다. 주일 미군용 백신도 이르면 오늘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세계 각국의 백신 확보전에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졌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잇따라 해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방역당국은 세계 최초로 백신을 맞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며 다시 안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해외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비판에 방역당국이 추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그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합니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그런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되는 백신의 안전성 문제를 다시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미 백신 접종에 돌입한 나라들이 방역에 실패한 국가들이란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방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백신은 아직 위험한 만큼 속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청와대도 비판 여론에 대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백신 TF에 계속 참여해 왔다며 TF에 손을 뗐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백신 관련 발언을 지난 4월 이후 것부터 공개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격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선 국민 염장 지르는 것도 유분수라며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다른 나라만큼만 해달라는 게 국민 요구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 책임론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본인의 책임하에 백신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랬고 싱가포르가 그랬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어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다른 재판부가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부터 짚어드리면 법원은 입시 비리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선민 기자입니다. 1년 넘게 진행된 법정 공방 끝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했던 혐의는 총 15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인들로부터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7대 허위 스펙이라고 지적한 경력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아쿠아팰리스 호텔의 인턴 증빙 서류는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한 게 맞다고 봤습니다. 뜨거운 쟁점 중 하나였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정 교수가 위조한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날인된 총장 직위는 실제와 다르다며 아들 조모 씨의 최우 수상 상장 스캔 파일 중 직인을 캡처해 다른 파일에 붙여서 출력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허위 경력이 제출되면서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의 평가 업무를 방해한 것도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부산대 의전원에서 허위 경력을 확인했다면 딸 조민 씨는 부적격으로 판정돼 탈락 처리됐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관련 시스템에 대해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사모펀드와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는 무죄가 인정됐는데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효정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 투자를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걸 정 교수 자신이 매수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사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재산 내역을 숨기기 위해 헤어 디자이너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재산 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데도 재산을 늘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가 코링크 PE로부터 경영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1억 5천만 원 상당은 횡령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투자한 돈의 수익금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횡령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거란 겁니다. 또 코링크 PE의 가족 펀드, 블루 펀드 투자 약정액이 부풀려서 신고된 건 맞지만 정 교수가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서 자산관리인과 연구실 컴퓨터를 빼돌렸다면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은닉한 것이라서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대비해 코링크 PE가 보관하던 증거를 없애도록 한 것, 또 경북교육청에 거짓으로 신청해 1,200만 원 상당 보조금을 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혐의와 얽혀있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있는데 어제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지목한 혐의들이 또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재판으로는 어떻게 연결이 될지 또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썼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너무도 큰 충격이라며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전체 유죄가 나온 건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는 마지막 양심을 갖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여권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이 옳았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정직 징계를 멈춰달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그제 신문을 더 하기로 했고요. 그 날짜가 오늘입니다. 직무에 복귀를 할지 2개월 정직 상태로 있을지 윤 총장에게는 중대한 판단입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이틀 전 열린 첫 신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결론이 나지 않았고 오늘 오후 2차 신문이 이어집니다. 앞서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관련 질문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질문서에는 주요 쟁점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와 공공복리 위험 여부는 물론 개별 징계 사유,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확정 판결이 윤 총장의 남은 임기 중에 나오기 어려운 만큼 재판부가 징계 절차와 사유의 정당성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문 절차가 종료되면 재판부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또는 성탄절이 지난 뒤 곧바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늦어질 경우 1, 2주 이상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월성 원전 수사 등에도 속도가 붙게 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여권의 사퇴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국내 수감시설에까지 파고든 코로나19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2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었고 이어서 제일 큰 서울구치소에서도 확진자 2명이 나온 상황에서 전원 코로나 검사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일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음성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먼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구치소에는 직원과 수용자 등 3,100여 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어제 저녁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990명의 검사 결과가 나왔고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100명가량의 결과는 오늘 오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에 석방된 수용자가 출소 당일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서울구치소 수용자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에 서울구치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수감시설 감염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나머지 수도권 교정시설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6명으로 늘었네요. 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어제 낮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서 어제 저녁에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제 확진된 3명을 포함해서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소규모 기자회견과 또 농성을 계속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러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가 진행 중이었던 점도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결선 투표는 어제 오후에 끝났고 개표 결과는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민주노총 내 강성파로 분류되는 양경수 경기지역 본부장이 선출되면서 내년 11월 총파업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정부가 향후 5개년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시원과 쪽방 등에 사는 저소득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2025년까지 도심에 청년주택 24만 3천 호를 짓기로 했습니다. 청년 정책 관련 예산도 들여서 5년 동안 128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까지 후보자 추가 추천을 받았지만 아무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후보자를 물색했는데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회의에서 기존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하게 됩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 5개월 동안의 장관 직무를 끝내고 어제 퇴임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장거리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데드 포인트라며 복지부 직원들에게 긴 싸움을 잘 견뎌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은행권에서의 가계 신용대출 총량 관리를 당분간은 유지할 거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신규 대출을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받기가 힘든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손보험 손실이 막대하다면서 보험업계에서는 20%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고객들에게도 예고를 이렇게 했는데요.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건 그 절반 수준인 평균 10%대의 인상률로 업계 요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11년 만에 또 기업회생 신청을 한 쌍용자동차의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됐는데요. 평택 공장 생산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에 중단이 됩니다. 대기업 부품업체들에서 납품을 거부해서인데 이들 업체들은 쌍용차 지불 능력을 의심해서 납품 중단을 통보하거나 이미 납품한 물품에 대한 현금 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젯밤 9시 28분 경기도 파주시 남서쪽 6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파주와 인근 일산 지역의 고층 건물에서 약간의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숙소용 비닐하우스에서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여성으로 전날 함께 지내던 동료들이 모두 외박해 혼자 숙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던 난방 장치가 고장나 추위 속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수원 롯데 택배에서 일해온 30대 노동자가 어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고인이 하루 평균 250여 건의 택배를 배송하면서 입사 6개월 만에 몸무게는 20kg 빠졌다며 과로로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처음으로 고려사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고대와 조선시대사와 관련한 문헌들은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이 돼 있고 고려사도 이번에 고려 역사를 파악할 원천 사료라는 점을 평가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웹툰 업체의 60%가 매출이 늘었습니다. 해외 매출이 늘었다는 업체는 70%가량이었습니다. 온라인상이라서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적었습니다.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가수 홍진영 씨와 관련해서 해당 학교가 표절이 맞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학위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야당이 법안 소위에 참석하지 않아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있고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검찰은 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부여했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5도에서 10도가량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 흐름은 적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방과 광주, 부산과 대구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바람이 강해지면서 점차 좋아지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밤사이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의 기온이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3도, 대전 4도, 전주 6도, 부산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크게는 13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10도, 대구 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시행됐는데 해돋이 명소로 가는 기차는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서울의 한 클럽은 여기선 열 수 없으니 지방에 가서 열겠다면서 놀러 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까 걱정인 지방 곳곳에서는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강원도 양양에서 크리스마스 전날부터 클럽을 연다는 문자입니다. 여긴 1.5단계라 문제없으니
많이 놀러 오라고 적었습니다. 시기가 전혀 아닌데 그런 걸 당당하게 메시지로 보낸다는 게 집단 감염 발생될 수도 있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돋이 명소인 강릉과 포항 등으로 가는 31일 기차는 일찌감치 동났습니다. 해변이나 관광지에 있는 숙박시설은 예약률이 80%를 웃돕니다. 객실 절반을 비우라는 정부 지침에 숙박업소에서 고객에게 연락해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해도 취소를 안 하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약 취소를 유도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하루에도 한 2회 이상 정도 해서 발송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확 내려오거나 이렇지는 않은. 꾸역꾸역 놀러 오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이 되면 석굴암에서 새해를 보려는 이들로 이 일대가 매우 붐비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 석굴암으로 올라가는 길 전체를 아예 막아버리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선 시내 모든 해수욕장을 31일 밤부터 폐쇄합니다. 강릉은 해변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밥 못 먹게 하고 찜질방도 막아버립니다. 주차장도 봉쇄합니다. 제발 이번 연말 연시 연휴만큼은 저희 동해안 지역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고 새해를 보며 많이 비는 게 가족 건강입니다. 그 소원 이루려면 내년 첫 해는 보러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면서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5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데이터는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직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됐습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은 지난 7월 법원에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냈고 법원은 이달 초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기 용인과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에 이어서 어제 하루에만 3곳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전북 정읍의 유경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은 가금 농장 21곳과 체험농원 1곳 등 모두 22곳으로 늘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지난 14일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리 암살 시도의 배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으로 확인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1일에는 나발리가 직접 연방보안국의 해당 요원과 전화통화를 한 뒤 암살 시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시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과 영국 탐사보도 전문 매체 벨링캣이 나발리 암살 시도의 배후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독극물팀이고 요원들의 신원도 확인했다고 보도한 이후 나발리가 직접 사건의 전모를 밝히겠다며 나선 겁니다. 나발리는 자신의 신분을 러시아 정부 고위 간부로 위장했습니다. 독극물팀 요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암살 작전이 왜 실패했는지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요원으로부터 독극물을 속옷에 묻히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의 주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Остается главный аргумент. Хотели бы отравить, отравили бы. А об этом нам никто не может рассказать, кроме самих убийц. Так вот, они нам и рассказали. Вернее, один из них. Так или иначе, 푸틴 대통령은 나발리의 주장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대통령을 지낸 인사와 그 가족에게 평생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송년 기자회견에서는 나발리가 미국 정보 당국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그를 감시해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의 암살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정말 죽이려고 했다면 죽였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Но это совсем не значит, что его травить нужно. Кому он нужен-то? Понимаете? Если бы хотели, наверное, довели бы до конца. А так жена ко мне обратилась, я тут же дал команду выпустить его на лечение в Германию. Ну вот в эту же секунду. 외교적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나발리가 공개한 전화통화 영상이 가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리가 피해망상 증세가 있는 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암살 시도를 이유로 러시아 고위 관료 6명 등에게 제재를 가한 유럽연합에도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대사를 초치하고 독일 정부 관계자 입국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리 암살 시도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그 파장,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CNN을 비롯한 서방 언론들과 나발리 본인이 암살 시도 배후를 잇따라 폭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여론은 지금 어떤지 궁금하고요. 푸틴 대통령에게 압박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푸틴 대통령에게는 대외적으로는 이미지 추락, 외교 문제 비화, 인권 문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 위기에 직면하겠지만 대내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나발리 사건과 같은 정치 문제보다는 보건과 방역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나빠진 경제 상황과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98년 IMF 당시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은 섣불리 푸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에서 러시아 국민들은 현 집권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있고 푸틴 대통령은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나발리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과 전화통화를 했다는 영상을 공개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푸틴 대통령과 가족의 평생 면책특권 법안에 서명했다. 이런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정말 사실이라면 말이죠. 푸틴 대통령의 의도 뭘까요? 다양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전임 대통령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은 지난 2000년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제1호 법안으로 서명했었습니다. 그 결과 전임 보리스 엘친 대통령은 1993년 친위 쿠데타와 헌법 유린 사건, 가족들이 연루된 부정부패 사건에서 자유로워졌었습니다. 당시 엘친 대통령은 많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가졌었는데요. 재임시 행했던 모든 행위를 면책받음으로써 엘친 대통령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푸틴 대통령은 든든한 후원자를 가지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대통령 영구 면책특권법 서명은 이러한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자신에 대한 면책특권 법안에 서명하여 혹시 모를 자신들의 정적들, 특히 나발리 사건과 같은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난 7월 개헌을 통해 2024년 차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나발리 암살 시도의 배후가 푸틴 대통령이라는 서방 국가들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맞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적 파장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나발리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의 국제적 입지는 상당 부분 실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당시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냉전에 준하는 관계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현재 나발리가 망명 중인 독일과의 관계도 한층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독 출신 현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젊은 시절 공산 치하를 경험했고 스탈린식 국가 테러리즘을 누구보다도 거부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독일은 EU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 EU는 나발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러시아에 대한 외교관 추방, 경제 제재 등 다양한 형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는 아주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EU도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현 단계에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나발리와 CNN 등 서방 언론들은 암살 시도와 관련해 아직까지도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폭로가 앞으로도 이어질 경우 러시아 당국과의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수색이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부 교사가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일들, 아이들이 쓴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요즘 잇따라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이들의 상처를 일단 가장 먼저 최대한 보듬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듬어줘야 할 아이를 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학대가 오래되면 아이들은 이렇게 변합니다. 먼저 배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사가 5살 아이 이마를 때립니다. 아이 다리가 번쩍 들릴 정도입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 사이에 두고 또 때립니다. 아이가 뭔가 말하자 코를 잡아 비틉니다. 울먹이자 사정없이 뺨을 때립니다. 맞아서 넘어져도 교사 앞으로 다시 갑니다. 손으로 맞거나 피하지도 않습니다. 더 맞을까봐 울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달아 7대를 맞고 곧바로 색연필을 주워와 교사 앞으로 다시 갑니다. 마스크가 벗겨질 정도로 2차례 뺨을 맞은 뒤에야 눈물을 훔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다른 아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나간 후에는 맞은 아이를 감싸줬습니다. 과도한 통제는 그건 폭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아이들이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가해 교사는 올 가을쯤 처음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학대에 길들여진 정황이 CCTV 곳곳에 남았습니다. 완전히 꽁꽁 얼음 상태가 됐다거나 아니면 꽤 오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경험을 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거에 이거 정말 좋지 않은 학습, 러닝이 됐다고 보는 거죠. 경찰은 CCTV 영상 중 3분의 1가량을 분석해 20여 차례 학대 장면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영상 분석이 끝나면 앞서 기각됐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이 아이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불안감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아이들이 밴드라면서 그린 가위표는 이런 신호였습니다. 이어서 정영재 기자입니다. 대전 어린이집 5살 아이들의 심리 검사지입니다. 크고 긴 나무에 동그란 사과가 달렸습니다. 기둥에는 가위표를 잔뜩 그렸습니다. 아이는 가위표가 밴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제 자아를 표현하는 이 나무가 아프거나 또는 죽거나 또는 상처가 나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내가 아프고 내가 지금 다치고 위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매일 메고 다니던 가방에도 이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신호를 계속 보냈던 겁니다. 집 주변에 뾰족한 가시 울타리도 그렸습니다. 집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거든요. 이것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불안함을 표현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난감 검사에서도 같은 행동을 보였습니다. 동물 장난감으로 어린이집 생활을 표현하는 놀이입니다. 선생님이라며 고른 동물은 코끼리, 하마, 상어. 이빨이 날카롭거나 뿔이 있는 무서운 동물입니다. 나보다 큰 동물을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두려움이나 또는 나보다 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물의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 나타나면 다른 동물들을 칠판이나 방 구석으로 숨겼습니다. 치료사를 처음 만난 아이들은 자신을 때린 교사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파서 오지 못한다고 말하고 나서야 무섭다고 털어놨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은 아이들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런 모습을 또 옆에서 그대로 바라보고 있었던 아이들을 그럼 어떻게 보듬어야 할지 말 하나, 표정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아이들이라 더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선생님은 꼭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명확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전문의의 말입니다. 이가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는 거죠?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교사는 부모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입니다. 피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우선 해야 할 일,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앉혀놓고 어른들의 부당했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너희 선생님이 너를 이렇게 대하는 거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알게 돼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알게 됐기 때문에 엄마 아빠나 모든 어른들은 너희들을 보호할 거고 너희들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서는 회복하도록
잘 좋아지도록 노력을 할 거다. 안 좋은 상황을 포장하려 모호한 말을 해선 안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잘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릴 권리가 없는 거야. 이 선생님은 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편안히 말하도록 해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캐묻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더 편안해지도록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엄마 아빠나 어른들은 네 편이고 네가 하는 말에 우린 귀를 기울일 거고 너를 존중해. 그러니까 얘기해보렴. 이렇게 해서 아이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학대를 직접 당한 아이뿐만 아니라 목격한 아이까지 모두 전문가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1억 4천여만 원의 추징금도 내야 합니다. 기소된 15개 혐의 가운데 11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9월 6일입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지 475일 만에 어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4년 어떻게 보세요? 사실 어제 그 속보로 징역 4년이 선고가 됐고 법정 구속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가 그동안엔 이 뉴스를 전하면서도 증거를 저희가 다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동안에 정경심 교수와 조국 장관 측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시겠지만 검찰개혁, 그다음에 검찰의 과잉 수사 이런 논란들이 지금까지 지속돼 왔었는데 어제 판결을 보고 느꼈던 건 검찰이 그래도 제대로 수사했다. 그리고 물론 1심 판결이지만 어제 1심 재판부가 경력 대등 재판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원래 이제 합의부에 3명의 재판장이 이 법대에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중앙에 있는 부장 판사가 있고 양쪽에 배석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경력 대등 재판부는 3명의 부장 판사입니다. 경력이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명이 주도적으로 판결을 끌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단 어제 15개 혐의 중에 11개 혐의가 인정이 됐다는 거, 뭐 형이 중하다 중하지 않다를 변론으로 하더라도 검찰의 증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 교수 측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왔다, 표적 수사를 해왔다, 뭐 과잉 수사를 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 같은 주장들이 일단은 거부됐다고 봐야 되겠군요. 사실 그런 주장들 때문에 저는 정경심 교수 형량이 예상보다 높았고 법정 구속이 되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은 거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전부 부인을 해왔기 때문에 부인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일단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면 나가서 또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그런 형이 선고된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가 모든 증거자를 본 건 아닙니다만 일단 1심 판결 결과를 보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법적 사건을 어찌 보면 너무 정치적으로 이제 대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형량이 다소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자 지난 5월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다가 그래서 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뭐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사실 저도 어제 이제 법정 구속이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선고되자마자 법정 구속이 될 것인가 얘기가 저도 이제 바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사실 원래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법정 구속되는 게 맞지만 최근에 이제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들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사례들도 종종 있었죠. 근데 어제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게 된 이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지금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나가서 또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등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반성을 하지 않는 듯한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어제 법정 구속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검찰과 변호인이 첨예하게 다퉜던 부분입니다. 뭐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면서 또 검찰이 이 표창장 위조 시연까지 했었죠, 법정에서. 그런데 일단 재판부가 바라보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제 딸이 일단 제대로 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표창장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표창장을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일련 번호나 직인 이런 것들이 원래 동양대 기존의 표창장과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해서 어제 일단 1심 재판부지만 이 표창장 위조는 명확하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의혹들 가운데서는 일부만 유죄가 인정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사실 어제 조국 장관이 이 정경심 교수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바로 SNS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이 검찰 수사의 단초가 됐던 뭐 예를 들어서 횡령 부분으로 무죄가 나온 건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그 말씀드린 그 횡령 부분이 무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제 조범동 씨, 오천조카 조범동 씨에게 갔던 돈이 투자금이냐 대여금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인데요. 물론 조범동 씨 재판부에서는 그 당시에 이건 대여금이 맞는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사실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무죄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예상이 좀 있었는데 어제 이 재판부에서는 이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 맞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 장관이 공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이제 재산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 주택도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를 한 거고 그에 관련된 이득을 취득한 것은 맞다라고 봤기 때문에 횡령 부분이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 소위 말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 관련해서 대부분의 혐의도 이 재판부에서는 유죄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네, 재판부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인턴 증명서 있잖아요. 네, 이와 그렇죠. 관련해 조국 전 장관도 공모했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하고 재판부가 다르죠. 그래서 저도 어제 좀 다소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두 개는 그러니까 총 7개의 인턴 확인 증명서 중에 2개는 하나, 예를 들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주도했다는 듯한 그런 표현까지 썼고요. 또 하나도 역시 조국 장관과 공모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 다른 재판부의 판결이 앞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게 공모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라면 일단 이 재판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의 개입 여부가 명확하다라고 일단은 물론 1심 판결이지만 판단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물론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무조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판단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아직은 어떤 증거와 어떤 것을 근거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부의 법정에 들어간 증거를 저희가 다 확인하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재판부에서 공모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다른 재판부의 사건에 관련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명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이 부분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니까요. 항소심도 봐야 되겠고 조 전 장관의 재판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전파력이 훨씬 강하다는 점 때문에 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각국에서 커지고 있고요. 이미 유입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 미국도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여행객들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 영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금이 100만 원이 넘네요. 네, 그렇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를 방문하는 국제 방문객들에게는 자가격리 명령서가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격리 명령 위반이 적발이 되면 하루 $1,000, 약 11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도 설명을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If you don't comply with the quarantine, that's a $1,000 fine to begin. Day one. If you continue not to comply with the quarantine, it is $1,000 for each additional day. I want to really make sure I'm getting this point across. 네, 하루마다 $1,000씩 벌금이 계속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뉴욕 공항에 도착한 모든 국제선 탑승객은 주소와 연락처를 제출하고 또 자택이나 호텔로 뉴욕시 보건부가 발송한 자가격리 명령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영국에서 온 방문자의 경우에는 보안관실 소속 경관들이 직접 호텔이나 자택을 방문해서 격리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또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신규 확진자는 3,271명입니다. 지난 17일에 하루 최다 기록을 6일 만에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는 20만 7천여 명이 됐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도 역대 최대인 56명이 발생해서 누적 사망자는 3,082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입원하지 못한 채 병세가 급격히 나빠져서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가나과 현의 숙박시설에서 요양 중이던 5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한 데 이어서 히로시마 현에서도 자택에서 입원 차례를 기다리던 60대 남성이 숨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꿈의 무대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고 우리 연극사의 산증인이었던 남산예술센터가 아쉽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운영 종료를 앞두고 무대에 올랐던 4편의 작품이 온라인으로 공개됩니다. 전 알아야겠습니다. 누가 제 딸 아이를 말발굽으로 찍어내렸는지, 그리고 제 아내를 끌고 가서 어디에 묻었는지. 끔찍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 사람아, 난 이런 곳에 앉아서 담배나 피고 음악이나 듣는 게 전부인 사람이야. 1930년대 만주에서 가족과 마을을 몰살시킨 가해자들을 중국인 왕석애가 21년 후에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올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서 선보인 마지막 초연작이자 한국연극평론가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연극 수상작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 4작품 모두 우리 사회의 소수자 혐오, 국가가 만든 폭력의 상처 등 사회성이 짙은 메시지들을 전합니다.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통역, 음성 해설이 포함된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극의 해이자 코로나로 많은 연극인들이 힘겨웠던 올해. 수많은 연극인이 무대에 서지도 못한 채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연극계의 상징처럼 여겨져 온 남산예술센터는 임대 계약 등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운영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공간은 사라지지만 창작극의 산실이 지속돼야 하는 이유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라이프였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대구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한 남성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꼬박 10년 동안 10억 원 넘게 기부한 대구의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즐겁고 행복했다면서 마지막 선물을 남겼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대구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처음 찾아간 건 2012년 1월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1억 원을 내놓고 사라졌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도 1억 2천여만 원을 냈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매년 12월이면 모금회를 찾았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도와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2,300여만 원을 내며 금액이 적어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찾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봉투엔 5천만 원짜리 수표와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와 약속인 10년 기부를 마지막으로 기부를 마무리한다며 지난 10년간 나누면서 즐겁고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할 수도 없었고 매달 적금을 부어가면서 1년 1년을 기부를. 대구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키다리 아저씨는 늘 수익의 3분의 1을 소외된 이웃에게 나눠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끼고 모아본 돈으로 모두 10억 3,5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부를 마치면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키다리들이 나와 나눔에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키다리 아저씨는 마지막까지 얼굴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손흥민이 교체 출전에 활약한 토트넘이 스토크시티를 3대1로 꺾고 카라바오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그라운드를 밟은 손흥민은 후반 31분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태에서 골을 성공시켰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아 골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은 오는 28일 울버햄튼을 상대로 토트넘 통산 100호 골에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좋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춘천 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 10도, 대구 9도로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성탄절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0시부터 코로나19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이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모든 식당에서는 5명 이상의 일행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도 전부 금지 대상입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의 운영도 중단되고 숙박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3만 9천 명이 넘는 하루 확진자가 나온 영국에서는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돼 더 비상입니다. 남아공에서 들어온 바이러스로 영국 정부는 봉쇄 지역을 더 늘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할지 2개월의 정직을 이어갈지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이틀 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열립니다.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이르면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심리가 더 길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